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2일 주시장 긴급 점검 좀 하겠습니다. 네, 주시장에 이제 추가 악재가 나왔습니다. 네, 경기 침체.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네요. 제롬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귀 기울였는데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바였죠. 네, 근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좋지 않은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내려앉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한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금리가 5%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건 이제 킹달러 환율 1,400원을 돌파했죠. 예.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금리를 올렸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급락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제롬 파월 의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목표치인 2%. 이게 정말 어렵죠. 분명히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제롬 파월 의장이 말실수를 하는데요. 뭔가 이 단정적인 코멘트를 자꾸 합니다. 네. 그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금방 말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기대하게끔 만들려고 단정적으로 하는 것인지 자기가 경제를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고 저러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물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작년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그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 목표치인 2% 향해 내려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정말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나타나면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 침체는 심각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또 얘기 들어오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만약 그렇다면 그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네. 무슨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도 자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자기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경기 침체가 심각할지 모르면서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요? 앞뒤가 안 맞죠. 모순이죠. 예. 창가 방패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안겨준 거죠. 뭐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안 좋죠. 예. 아무도 모른다. 경기 침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를 밝힌 점. 그래서 정책이 제약적 수준을 지속해야 된다 하면서 이는 향후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으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더 큰 고통인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인지 경기가 침체되는 게 더 큰 고통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고통인데 지금 뭔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다 죽는 거거든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면서도 물가를 따라가면 됩니다. 돈도 벌면 되고 직장도 있으면 됩니다. 근데 경기 침체는 직장을 잃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을 늦춘다면 고통이 더 커질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호한 입장, 이런 모습들이 주시장을 억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러시아 총동원령 선포가 또 추가적인 증시를 내려앉게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MSG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얘가 뭐 큰 충격을 줬다기보다는 안 좋은데 또 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한금투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금리 변동 움직임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과거의 어떤 금리
상승의 어떤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파월 의장은 강력한 긴축 기조를 강조했고요. 네. 경기 훼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네. 물가 하향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지될 거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걱정이 커지면 불안해집니다. 앞으로 희망이 커지면 힘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의견은 지금까지는 금리를 올렸으나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증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락했겠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고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올리겠다 라고 얘기해 버렸으니까 이거는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화들짝 놀란 상태죠. 네. 예, 금리는 한 5%까지 얘기했고요. 압축적 금리 인상 계속 11월까지 마지막 남은 금리 인상까지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한은도 이제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경기, 부동산 시장 모든 것들이 다 위축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죠. 예.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희망을 줬어야 되는데 불안감을 더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이제 18,0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코인 시장도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역시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코인은 이자 안 주죠. 이 18,000달러짜리 그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 한들 이자를 안 주는 거거든요. 2만 달러였던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자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만 달러였던 코인이 18,000달러 10%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근데 금리도 안 준다. 금리는 높아진다.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하는 거죠. 18,000달러에 샀던 사람들이 좀 아닌 것 같다. 빨리 팔고 그냥 채권 시장 넘어가련다 라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돈의 흐름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을 제가 보는 거는 코인을 투자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돈의 심리의 흐름, 그 돈의 물줄기를 보는 겁니다. 코인 역시도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18,000달러에 사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 경기는 안 좋아진다 하지, 돈은 통화량은 줄어든다고 하지, 근데 금리도 안 주지, 내가 코인에 투자해서 기대 수익 값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공격적인 투자자들조차도 빠져나오는, 그럼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 결국 주식시장에도 전이 돼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다 혼란스럽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는 겁니다. 코인을 보자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코인까지. 예,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이제 돌파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자면요. 이제 뭔가 좀 많이 오긴 왔구나. 과거에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 차트,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주가 차트, 뭔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급등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의 차트의 모습이 좀 연출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등, 갭 상승, 예. 그 다음에 240일간의 이격도의 어떤 괴리율,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환율 시장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좀 과한데, 오버슈팅이라고 표현하죠. 폭락도 투매가 나올 때 폭락이 나옵니다. 예. 쭉쭉쭉 빠지다가 갭 하락 3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상승할 때도 하나 둘 셋 3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뭔가 자꾸 갭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끝물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환율 시장도 좀 과도하게 급등한 게 있습니다. 주식 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근데 다우 산업지수를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직전 저점이 아직 붕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얘가 붕괴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환율이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뭐 2000 최저점을 이탈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환율이 폭등하면 환율이 진짜 끝물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 주식시장이 전저점이 붕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아직 애플이 안 꺾였습니다. 아직 테슬라가 안 꺾였어요. 그 두 아이가 굉장한
PER을 보여주고 있죠. 예. 자기 매출액 대비 5% 정도밖에 순이익을 총 시가총액 대비 3,000조짜리 회사가 최소한 300조 정도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150조 정도밖에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봤을 때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고평가인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소 10% 정도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조짜리 회사는 최소한 30조 이상의 돈을 벌고 있죠. 일반적인 제조업체라든지 우량 회사들은요. 근데 기술주들은 보통 5%에서 3%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라 2,000조짜리 회사면 100조 정도밖에 못 버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200조는 벌어야 되는데 그런 거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더 꺼진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단체 기합 받는 거죠. 진짜 그 단체 기합 받을 때가 주식을 살 때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쌉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데 문제는 우리는 잘못 안 했는데 나 열심히 공부하고 난 잘하고 있는데 난 1등 계속 하고 있는데 반에서 질 나쁜 아이가 그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단체 기합을 줍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성적이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저의 성적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저는 서울대 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싸움을 했어요. 야씨 단체 기합이다. 이렇게 된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도 웃기죠. 보시면 과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40불 말도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국제유가의 가격이 마이너스 40불이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식용유를 하나 사는데 군만두를 튀겨 먹으려고 근데 식용유를 사러 이제 마트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저한테 4,000원을 주는 거죠. 식용유를 제발 사가 주세요. 제가 5,000원을 드릴게요. 그럼 5,000원을 받고 식용유를 가져가는 겁니다. 왜? 식용유를 보관할 데가 없는 거야. 걔네들은 식용유를 창고에 보관하면 돈이 더 드니까 식용유를 버리고 싶어. 근데 식용유를 버리는데 폐기 처분 비용이 하나에 10,000원이 드는 거예요. 버리는 게 돈이 더 들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 버릴 수도 없어. 그러면 저한테 5,000원에 파는 거죠. 식용유를. 저는 5,000원을 얻고 식용유도 얻고 둘 다 얻는 그런 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좀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그만큼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곳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웠기 때문인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방금 제롬 파월 의장처럼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40불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죠? 80불입니다. 근데 불과 1년 반 사이에 130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냥 모종의 어떤 세력들의 장난질도 있었죠. 실물가 자산 가격이 저렇게 떨어졌다? 장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어떤 선물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원유 선물 투자했는데 그때 좀 뭔가 이상한 일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국제유가도 이렇게 되면 좀 더 하락을 한다면 물가 상승에 대한 하락 압박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국제유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주식시장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국제유가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모든 생산자 물가의 어떤 흐름이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가 되면 또 소비자 물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린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물건 살 돈도 없어요. 물건 가격이 어쩔 수 없이 공급 부족으로 죄송합니다. 수요 부족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의 어떤 대항마인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의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뭔가 저점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이탈하거나 하면 이제 미국 나스닥, 우리나라 독일 이런 흐름들이 홍콩은 이미 벌써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 때문에도 안 좋지, 미국 때문에 안 좋지. 홍콩은 완전히 샌드위치 됐습니다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도 아닌 것이 새우 등 완전 터져버렸죠. 지금 신저가입니다.
중국 기업은 가지고 있지. 그렇다고 중국도 아니지. 뭐 지금은 중국이 맞죠. 근데 시장은 여전히 홍콩 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최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홍콩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것도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안 좋다는 반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해 증시는 그나마 좀 완전히 개별적으로 좀 버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유동성 완화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일단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우리나라 증시가 반응을 했죠.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이제 직전 저점에 다다랐습니다. 다행히 오늘 조금 이제 꼬리 달고 올라오는데요. 2276 이제 거의 2300 2%만 더 떨어지면 그냥 장 열리고 갭 하락 출발하면 2276도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국면까지도 와 있습니다. 관건은 나스닥과 다우 산업지수겠죠. 국제 유가겠죠. 아까 얘기 드렸던 뭐 독일이 폭락한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국제 유가,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 산업지수 전저점 붕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오늘 지금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이 또 좀 안 좋은데 이런 흐름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을 질 겁니다. 저점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진 그런 국면이고요. 코스닥도 좀 안 좋네요. 삼성전자는 연일 신저가고요. 뭐 반도체 시장, 자동차 시장, 게임 시장, 뭐 기술주,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다 두루두루 좋지 않습니다. 뭐 환율 차이 여러 가지 뭐 다 점검해 보면 볼수록 좀 심각하네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그동안 제가 이제 코멘트 드렸던 부분 다시 좀 되짚어 본다면 계속 스탠스를 우리 현금을 많이 비중을 높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시장은 무한대 시간 게임이니까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주시장에서 수없이 여러 번 배틀을 휘두를 수 있으나 그 배틀을 쉽게 휘두르지는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진아웃은 없으니 우리에겐 야구와 다르다. 우리는 유한 게임이 아니라 무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국면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표출되는 새로운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금리 인상이었죠. 미국이 FOMC가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금리는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올리면 이제 악재 종결 이제 다 털고 가는 거야 했는데 앞으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던졌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올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기업들이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1, 2, 3, 4, 5, 6, 7, 8, 9 지금 9월이죠. 9월이 이제 끝났습니다. 9월이 끝나는 순간 3분기 실적 예상치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나이키, 그 다음에 어도비, 뭐 지금 여러 가지 미국 기업들이 포드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차 뭐 자동차 재고 이제 앞으로 좀 쌓일 수도 있겠죠. 뭐 그 다음에 게임 산업, 바이오 산업, 백화점 뭐 다 금융 산업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오그라들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고가 더 쌓이겠죠. 그러면 실적이 더 나빠지겠죠. 매출이 10% 급감하면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이 현상이 3분기 4분기에 이어지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역실적 장세가 나오는 거죠. 그동안은 역금융 장세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역금융 장세가 마무리되고 역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그 궤도에 진입하는 그 국면에서 어디가 끝일지 아직 가늠이 안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되는 11월까지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한 게임이기 때문에 좀 더 배틀을 휘두르지 말고 들어오는 볼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 볼은 100개, 200개, 300개가 들어와도 아웃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삼진 아웃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더라도 현금 가지고 있고 CMA 지금 금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3%에서 4%대까지 육박하겠죠. 그러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내 원금에 손실이 없고요. 이자도 나오니 미칠 게 없는 장사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 기합 받을 때 잘하고 있는 전교 1등 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유심히 잘 지켜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중간중간 기회는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트를 다 휘두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공인데? 이건 난 무조건 홈런 칠 수 있는 공인데? 라고 판단되면 한두 번 정도는 휘두를 수 있겠죠. 네, 10월, 11월도 그거를 잘 공부하면 또 기회, 어떤 틈새 시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프로의 세계입니다. 쉽지 않은 세계입니다. 예, 힘내시고요. 대신에 지금 주식을 다 정리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 예, 3분기와 4분기가 이제 끝이 나면 거의 이제 주식시장의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한 11월 그 실적 발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적자가 쏟아져 나온다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확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되고 어떤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갑작스러운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올 연말에 오히려 좋은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비록 오늘 많이 주식시장이 급락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교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재무제표상으로도 PER, PBR, 멀티플 다 체크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를 우리나라를 믿으십시오. 네. 우리나라 기업을 믿으십시오. 저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근면 성실하고요. 똑똑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재무제표 좋고 잘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정말 우량한 기업들만. 그 외에 코스닥 이상한 적자 기업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건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우량하고 좋은 기업 중에서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지금 똑같이 30%, 똑같이 40% 마이너스라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량한 기업 쪽으로 갈아타는 게 지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